매주 올라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는 눈보라가 첩첩산중을 하얗게 지우고 있었습니다. 뼈를 애는 삭풍은 나뭇가지를 사정없이 흔들며 기괴한 비명을 질러댔고 그 험한 산길을 비틀거리며 걷는 사내의 숨소리는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는 조선의 지존 임금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상처 입고 쫓기는 짐승에 불과했지요. 붉은 용포 대신 걸친 남루한 선비의 옷자락은 이미 찢겨나갔고 어깨를 타고 흐르는 붉은 선혈은 하얀 눈 위에 점점이 꽃을 피우며 그의 궤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영모를 꾀하는 무리에게 습격을 당해 호위무사들과 흩어진 지 반나절 사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고통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감각이 무뎌져 갔지만 저 멀리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 하나가 그의 생존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품은 별빛 같았지요. 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그 불빛을 향해 기어가듯 나아갔습니다. 한편 그 불빛이 새어나오는 외딴집 방 안에서는 한 여인이 배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3년 전 혼례를 치른 지 달포 만에 지아비를 잃고 청상과부가 된 그녀는 마을과 떨어진 이 산비탈 외딴집에서 죽은 듯이 지내고 있었지요. 방 안을 채우는 것은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호롱불 소리와 끼익끼익 규칙적으로 울리는 배틀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멈춰버린 시간을 세는 시계추 소리처럼 쓸쓸하게 들렸답니다. 연화는 잠시 북을 멈추고 창호지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유난히 거칠어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면 산짐승인가? 연화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다시 배틀을 잡으려던 찰나 쿵 하고 무언가 둔탁한 것이 마루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인의 몸이 흠칫 굳어졌습니다. 이 깊은 산중 이 늦은 밤에 사람의 인기척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곳은 과부의 집 외간 남자의 그림자조차 드리워져서는 안 되는 금기의 공간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신음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세찬 눈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불꽃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낯선 사내가 보였습니다. 연화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감긴 눈매와 콧날에는 숨길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산은 인기척을 느끼고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걱정스런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산의 입술 사이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쓰러진 이를 구해야 한다는 측은지심과 과부의 집에 외간 사내를 들여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법도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충돌했기 때문이지요. 만약 누군가 이 광경을 본다면 그녀는 소박을 맞는 것을 넘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기에 그녀의 심성은 너무나 고와 그 모진 결단을 내릴 수 없었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연화가 조심스럽게 물으며 사내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마루 바닥에 엎드린 산은 간신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실례를 범했습니다. 잠시 몸을 피할 곳이 필요하여.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가 많이 흐릅니다.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이러다 얼어 죽겠습니다. 폐가 될 줄 압니다만 염치불구하고
산은 고통 속에서도 예의를 갖추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여인의 곤란함을 먼저 걱정하는 그 태도에서 연화는 이 사내가 험한 왈패는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밖을 빠르게 살핀 뒤 사내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부축했습니다. 장정의 무게가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짓눌렀지만 연화는 이를 악물고 그를 방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사내를 눕히자 얼어붙었던 그의 몸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따뜻한 물을 떠오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깨끗한 광목천을 꺼냈습니다. 사내의 상처를 살피기 위해 찢어진 옷자락을 걷어내려던 그녀의 손이 잠시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남녀가 유별한 법 생면부지의 사내, 그것도 과부의 몸으로 사내의 살결을 만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부인 내 스스로 하겠소. 산이 그녀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깊어 신음과 함께 다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붉게 물든 그의 어깨를 보며 짧은 한숨을 내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의원도 없는 산골에서 이대로 두면 상처가 덧납니다. 남녀의 법도보다 사람의 목숨이 중하지 않겠습니까? 고맙소. 이 은혜는 내 반드시 갚으리다. 은혜라뇨. 그저 숨이 붙어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연화는 떨리는 손길을 애써 감추며 젖은 수건으로 사내의 상처 부위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내의 몸은 뜨거운 열기로 불덩이 같았고 닦아내도 계속 배어나오는 붉은 피는 하얀 광목을 순식간에 적셨습니다. 산은 고통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면서도 자신을 간호하는 여인의 맑은 눈동자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는 그녀의 손길에서 그는 궁궐의 그 어떤 명의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따스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이리 깊은 산중에 뉘대기시길래 홀로 계십니까? 산이 의식을 잃지 않으려 말을 걸었습니다. 연화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지아비를 먼저 보낸 죄인이 사는 곳입니다. 묻지 마시고 눈을 붙이세요. 죄인이라는 말에 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죄 없는 여인이 스스로를 죄인이라 칭해야 하는 조선의 현실이 부상당한 왕의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작은 방 안은 두 사람의 숨결로 묘한 긴장과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 애틋하고도 위험한 사랑의 시작인 줄은 그 밤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답니다. 밤새 미친 듯이 울부짖던 눈보라가 잦아들고 창호지 문틈으로 희부연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산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낯선 천장 흙내음이 섞인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어깨를 짓누르는 통증이 현실을 자각하게 해주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상체를 일으키려다 자신의 이마에 올려진 차가운 물수건이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새 누군가 자신의 곁을 지키며 열을 내리려 애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깨어나셨습니까? 부엌 쪽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들어온 연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밑은 밤샘으로 거뭇해져 있었지만 단정한 매무새만큼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투박한 사기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말씀은 거두십시오. 그저 찬물에 끓인 보리죽입니다. 기력을 차리셔야 하니 조금이라도 드시지요. 연화는 사내 앞에 소반을 내려놓으며 눈길을 피했습니다. 남녀가 한 방에 있었다는 사실이 날이 밝자 더욱 민망하게 다가온 탓이겠지요. 산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세간살이라고는 낡은 반다지 하나와 배틀뿐인 휑한 방 곳곳이 기워진 문풍지. 그가 궁궐에서 버리는 음식 찌꺼기보다 못한 거친 죽이 이
여인에게는 며칠 식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자 목이 메어 숟가락을 쉽게 입으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부인은 드셨소? 저는 부엌에서 요기를 했습니다. 어서 드십시오. 사는 그녀의 말이 거짓임을 짐작했습니다. 헬쑥한 볼과 가느다란 손목이 그녀의 궁핍함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짐짓 씩씩하게 죽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맛이 참으로 좋습니다. 궁 안이 한양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낫습니다. 입에 맞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연화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려는 찰나 밖에서 와장창하고 살인문이 부서질 듯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온하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보게, 연화 아씨, 안에 있는 거 다 아네. 거칠고 탁한 사내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급히 사내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숨으셔야 합니다. 관아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낯선 사내가 있다는 걸 들키면 큰일이 납니다. 관아라니? 내가 나가서. 안 됩니다. 제발 저를 죽게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어서요. 연화의 눈에 어린 절박한 공포를 본 산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산을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벽장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불 몇 채가 쌓인 좁은 공간 산은 그 속에 몸을 구겨넣고 숨을 죽였습니다. 벽장 문이 닫히고 틈새로 가느다란 빛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조선의 임금이 아녀자의 벽장에 숨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으나 지금은 숨죽여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대답이 없어? 조현감 나으리께서 기다리시는데. 방문이 벌컥 열리고 흑투성이 신발을 신은 사내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관아의 하인인 마득이었습니다. 마득은 방 안을 훑어보더니 겁에 질려 구석에 서 있는 연화를 향해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고고하신 과부 마님. 밤새 별일 없으셨는가? 신을 벗고 들어오시게. 어찌 남의 안방에 함부로. 함부로? 빚쟁이 주제에 말이 많네. 현감 나으리께서 뽕밭 문서를 내놓든지 아니면 수청을 들러 오라고 몇 번을 말했어. 벽장 속에서 이를 듣고 있던 사내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조현감 탐관 오리의 이름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마득은 연화에게 다가가 위협적으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현감 나으리가 자네를 생각해서 첩실로 받아주겠다는데 감히 튕겨? 죽은 남편이 밥 먹여주나? 이 썩어가는 집구석에서 청승 떨지 말고 좋은 말할 때 따라 나서. 내 지아비의 3년상도 아직 끝나지 않았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폐류는 저지를 수 없으니 당장 나가게 해. 연화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목소리만큼은 꼿꼿했습니다. 하지만 마득은 코웃음을 치며 방 안의 세간들을 발로 툭툭 걷어찼습니다. 독하기도 하지. 두고 보게. 내일 모레까지 빚을 못 갚으면 이 집도 뽕밭도 다 관아로 넘어갈 테니. 그때 가서 울고불고 매달려봐야 소용없네. 그리고 마득이 킁킁거리며 말을 흐렸습니다. 근데 이 방에서 묘한 비릿한 냄새가 나는데 무슨 피 냄새 같기도 하고 벽장 속에 사는 숨조차 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피 냄새가 새어나간 것일까요? 마득의 발걸음이 벽장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쿵쿵쿵. 심장 소리가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연화가 재빨리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여인의 방을 이리 샅샅이 뒤지는 게 관아의 법도인가? 내 당장 암행어사라도 오시면 고변할 것이네. 암행어사? 하. 호랑이 담배 피우던 소리 하고 있네. 이 고울법은 조현감 나으리가 법이야. 마득은 비웃으며 바닥에 침을 뱉고는 몸을 돌렸습니다. 내일 다시 옴세. 그때는 빈손으로 안 올 테니 각오하고 있어. 마득이 쾅 하고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참았던 설움이 북받쳐 오르는지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벽장 문이 조용히 열리고 산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흐느끼는 연화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칼에 베인 상처보다 더 깊고 쓰라린 아픔이었습니다. 부인. 산이 나직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들켰다는 수치심에 그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못 볼 꼴을 보였습니다. 잊어주십시오. 어찌 있겠습니까? 저자가 말한 조현감이란 자가 늘 이리 부인을 괴롭히는 겁니까? 산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떨구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힘없는 과부에게 파리떼가 꼬이는 건 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감당해야 할 몫이라니요. 저건 횡포고 수탈입니다. 어찌 나라의 녹을 먹는 자가. 산은 격분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신분으로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임을 밝힌다 해도 지금은 병사 한 명 부릴 수 없는 도망자 신세일 뿐이었습니다. 산은 주먹을 꽉 쥐고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흠칫 놀라 물러서는 그녀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내 신세진 몸으로 주제넘은 소리를 했소. 하지만 약조하리다. 내 이 문턱을 나가는 날까지 그 누구도 부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막아주겠소. 내 목숨을 걸고 말이오. 그의 눈빛은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떠돌이 선비의 허세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어째서인지 그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선비님, 제 이름은 산이라 합니다. 편하게 부르십시오. 어찌 귀한 손님 함자를 저는 연화라 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싹 트는 이름 모를 풀꽃처럼 두려움과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의지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산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겼기 때문이지요. 사나운 눈보라가 멈추고 처마 끝에 고드름이 수정처럼 맺히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산의 어깨에 난 상처는 연화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빠르게 아물어갔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직접 캐온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붙여주었고 끼니 때마다 자신의 밥을 덜어 산의 밥그릇을 채워주었습니다. 비좁은 방 한 칸을 사이에 두고 남녀가 함께 지낸다는 것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운 일이었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신뢰와 온기가 흐르고 있었지요. 산은 하루 종일 배틀에 앉아 배를 짜는 연화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달그락 끼익. 규칙적으로 울리는 배틀 소리는 마치 그녀의 고단한 삶을 대변하는 듯 하면서도 묘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주술 같았습니다. 부인 내 밥값이라도 해야겠소. 뭐 도울 일 없겠습니까? 산이 무료함을 견디다 못해 물었습니다. 평생 붓보다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 없는 손이었지만 여인의 고혈을 짜내어 연명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북을 놀리던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직 환자십니다. 상처가 덧나면 큰일이니 그저 누워 계세요. 다 나았소. 내 일에 배도 힘께나 쓰는 사네요. 저 구석에 쌓인 지푸로 새끼라도 꼬면 어떻겠습니까? 산은 짐짓 팔을 돌려 보이며 건장함을 과시하려 애썼습니다. 연화는 그런 그가 안쓰러우면서도 어딘가 우스워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회색빛 겨울산에 핀 진달래꽃처럼 환해서 산은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답니다. 정그러시다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장에 내다 팔 집신을 삼아야 하는데 손이 모자라던 참이었습니다. 연화는 마지못해 허락하며 집 한 뭉치를 산의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산은 자신만만하게 짚을 잡고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세상 모든 이치를 통달했다 자부하던 임금님도 짚으로 새끼를 꼬는 일 앞에서는 영락없는 숙맥이었습니다. 굵기가 들쑥날쑥한 것은 예사요 힘 조절을 못해 짚이 끊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끙끙거리는 산의 모습을 곁눈질로 지켜보던 연화가 결국 배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리 줘보세요. 그리 힘으로만 하시면 손바닥이 다 까집니다. 연화가 산의 곁에 앉아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야무진 손놀림에 거친 지푸라기들이 순식간에 매끈하고 단단한 새끼줄로 변해갔습니다. 산은 그녀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희고 고운 얼굴과는 달리 그녀의 손마디는 굵고 거칠었으며 손끝은 온통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그녀가 홀로 감내해온 세파의 흔적이자 훈장 같은 상처였습니다. 손이 많이 상했구려. 산이 저도 모르게 탄식처럼 내뱉었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손을 소매 끝으로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한 과부의 손이 다 이렇지요. 흉물스러우니 보지 마십시오. 흉하다니요. 내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귀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산의 진심 어린 말에 연화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농이 과하십니다. 어서 해보세요. 손바닥을 비비며 꼬는 겁니다. 산은 어색한 분위기를 수습하려 다시 짚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의 손이 실수로 연화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찌릿한 전류가 흐른 듯 두 사람 모두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좁은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팽팽해졌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 호롱불 그림자가 일렁이는 벽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산은 끓어오르는 연정을 애써 누르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 산골에서 홀로 지내는 게요?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터인데. 연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건드려 댕그랑댕그랑 쓸쓸한 소리를 냈습니다. 친정이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출가 외인이라 하여 받아주지 않을 뿐더러 제가 떠나면 이 집과 뽕밭은 조 현감의 손에 넘어가겠지요. 죽은 지아비가 피땀 흘려 일군 땅입니다. 저마저 포기하면 지하에 있는 그이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그 속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산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백성이 제도를 믿지 못하고 죽은 자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산 목숨을 담보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부인은 참으로 강한 분이시구려. 강한 게 아닙니다. 그저 버티는 것이지요. 하루하루를. 연화가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배틀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산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가 버티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군주의 의무감을 넘어선 한 사내로서의 맹세였습니다. 그날 밤 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윗목에 누운 연화 역시 숨죽이고 있는 듯 했으나 고른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 깨어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주무십니까? 연화의 조용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아니요. 깨어있소. 내일이면 약속한 기한입니다. 마드기가 다시 올 겁니다. 산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불안한 눈빛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 며칠간 곰곰이 생각해둔 바가 있어.
부인이 뽕밭을 뺏길 일도 그 늙은 현감의 첩이 될 일도 없을 것이요. 하지만 그들은 관아의 힘을 빌린 자들입니다. 선비님께서 나서셨다가는 봉변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저 선비님께서 몸이나 성이 추스르고 떠나셨으면 그녀는 차마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부인을 두고 떠나라는 말이요.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을 사지로 몰아넣고 도망치는 비겁자가 되라 하시는 겁니까? 산의 목소리에 단호한 힘이 실렸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그녀가 누워있는 쪽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나를 믿으시오.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떠돌이 선비나 부인을 지킬 지혜와 배짱은 가지고 있소. 내일 그들이 오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절대 나서지 말고 내 뒤에 서 계시오. 산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하를 호령하던 왕의 언어였고 동시에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고자 하는 사내의 약속이었습니다. 연화는 대답 대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불안은 여전했으나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 거칠게 요동치던 심장이 조금씩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겠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산의 가슴에 뜨겁게 박혔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누우며 낡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들이닥칠 폭풍 후. 그는 자신의 낡은 갓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갓근 속에 숨겨진 용의 발톱을 드러낼 때가 머지않았음을 직감하면서요. 밖에서는 밤새도록 부엉이가 울어대고 두 남녀는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뒤척이며 깊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그들의 풋풋한 연정을 더욱 애틋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아침은 서리빨 같은 냉기와 함께 밝았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마당에 소복이 쌓여 세상은 고요했지만 그 정적은 곧 깨어질 살얼음과도 같았지요. 연화는 아침상을 물리자마자 하얀 소복을 정갈하게 다듬어 입었습니다. 마치 죄인이 처형장에 나가는 듯 비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산은 말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옷고름을 단단히 맸습니다. 비록 남루한 행색이었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만군을 호령하던 장수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계십니까? 인기척이 있는데 어찌 내다보질 않는가. 우려했던 대로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며 마득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몽둥이와 육모방망이를 든 장정 대여섯 명이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요. 그들의 거친 발소리에 마당의 하얀 눈이 흙발로 더럽혀졌습니다. 연화가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섰습니다. 약조한 날은 오늘까지입니다. 어찌 이른 아침부터 이리 소란을 피우십니까?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마득은 뒷짐을 진 채 거드름을 피우며 누런 이를 드러내 웃었습니다. 아침이고 밤이고가 무슨 상관인가. 기한이 되었으니 문서를 내놓든지 가마에 오르든가 택일하러 온 것 아니겠어? 헌데 표정을 보니 순순히 따라 나설 생각은 없는 모양이구먼. 마득이 눈짓을 하자 뒤에 서 있던 장정들이 우르르 마루 위로 올라와 연화를 위협했습니다. 이 집 문서는 이미 관아로 넘어갈 준비가 끝났네. 자, 얌전히 짐이나 싸시지. 장정 하나가 연화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버티자 마득은 혀를 차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독한 여편네를 봤나? 끌어내. 뽕밭 문서부터 찾고 사람도 관아로 압송한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활짝 열리며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멈추시오. 그 더러운 손을 당장 거두지 못하겠소?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이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산이 서 있었습니다.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붕대가 보였지만 꼿꼿하게 편 허리와 상대를 내려다보는 서늘한 눈빛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지요. 마득은 낯선 사내의 등장에 잠시 멈칫했으나
곧 사내의 행색을 훑어보고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또 웬 놈이야? 지난번에 벽장에 숨어있던 쥐새끼가 제 발로 기어나왔네. 내 놈은 목숨이 2개라도 되느냐? 나는 지나가던 길에 잠시 신세를 진 선비여. 내 그대들의 행패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나섰소. 산은 천천히 마루 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장정들이 주춤거리며 길을 텄습니다. 행패라니? 우리는 관아의 명을 받고 온 사람들이다. 빚진 죄인에게 빚을 받으러 온 게 무슨 행패란 말이냐? 빚을 받는 것과 사람을 겁박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오. 또한 국법인 경국대전에 이르기를 과부의 재가를 강요하거나 그 재물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자는 엄히 다스린다 하였소. 하물며 관아의 하인이라는 자들이 나라의 법을 어기고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려 하다니 이것이 어찌 국법을 수호하는 자들의 태도라 하겠소? 산의 입에서 법전의 내용이 술술 나오자 무식한 장정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경국대전이니 국법이니 하는 말에 기가 죽은 것이지요. 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득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조현감이라 했소. 그가 진정 백성을 위하는 목민관이라면 지아비를 잃고 홀로 된 여인을 핍박하는 대신 구휼미를 내어 돕는 것이 마땅할 터. 내 한양에 돌아가면 사원부에 이 사실을 낱낱이 고하여 그 죄를 물을 것이요. 산의 논리정연한 호통에 마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려던 계획이 틀어지자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교활한 마득은 곧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 올리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호 선비 나으리라 이거지. 법을 아주 잘 아시는구만. 그래 경국대전에 과부를 괴롭히지 말라는 법은 있어도 과부 집에 외간 사내를 숨겨두라는 법도 있던가. 마득의 말에 산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무슨 소리긴. 과부의 집에 외간 남자가 며칠씩이나 머물렀다. 이건 누가 봐도 풍기문란 아닌가? 게다가 저 여편네는 아직 상복도 벗지 않은 몸이야. 그런 여자가 외간놈이랑 한 방에서 뒹굴었다면 이건 관아에서 매질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중죄지. 마득은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이보게들. 뭐하고 있어? 저놈이랑 여편네 둘 다 묶어. 죄명은 간통이다. 현감 나으리 앞에 끌고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주자고.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법으로 맞서려던 산의 논리가 오히려 도덕이라는 더 큰 족쇄에 발목을 잡힌 꼴이 되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과부의 정절에 흠집을 내는 것은 살인보다 더 무서운 낙인이었으니까요. 연화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비틀거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분은 그저 다쳐서 제가 잠시.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떨었습니다. 시끄럽다. 변명은 관아에 가서 해. 저놈부터 잡아. 장정들이 달려들어 산의 팔을 꺾었습니다. 산은 저항하려 했으나 부상이 채 낫지 않은 몸으로 여러 명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무예를 써서 이들을 상하게 한다면 연화가 더욱 곤란해질 것이 뻔했기에 그는 입술을 깨물며 반항을 멈췄습니다. 부인에게는 손대지 마라. 내 제 발로 걸어갈 테니. 산이 포박당하면서도 연화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장정들은 연화 역시 거칠게 묶어 앞세웠습니다. 가자. 현감 나으리께 큰 건수 올렸다고 전해라. 마득의 신난 목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집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집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그곳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은 포승줄에 묶인 채 그녀의 곁을 걸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미안하오. 나 때문에. 아닙니다. 선비님 탓이 아닙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저 집 과부 결국 사달이 났다며?
쯧쯧 젊은 선비랑 눈이 맞았다지 뭐야.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산은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노려보았으나 호기심과 경멸로 가득 찬 눈빛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걸음을 옮기며 다짐했습니다. 이 수모를 그리고 연화의 눈물을 피눈물로 갚아주겠노라고. 관아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서로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산은 묶인 손을 몰래 움직여보며 갓근 속에 숨겨진 패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곧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아 연화를 구하려면 왕의 권위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투쟁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멀리 관아의 소슬대문이 위압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아의 마당은 삭풍이 휘몰아치는 허허벌판보다 더 차갑고 매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도열해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죄인을 묶어치는 형틀이 피냄새를 풍기며 놓여 있었지요. 산과 연화는 흙바닥에 무릎이 꿇린 채 그 살벌한 풍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무릎 아래로 스며드는 한기보다 더 끔찍한 것은 담장 너머에서 힐끔거리는 구경꾼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들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촉이 되어 두 사람의 온몸을 찔러댔습니다. 조현감 나으리 납시오. 우렁찬 외침과 함께 동원의 문이 열리고 비단으로 감싼 두툼한 몸집의 사내가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이 고을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흔드는 탐관오리 조현감이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는 탐욕이 번들거렸고 가늘게 찢어진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음습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는 곰방대를 입에 문 채 형틀 앞에 끌려온 두 사람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산을 지나쳐 연화에게 머물렀을 때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콧대 높기로 소문난 연화 아씨 아니신가? 내 일이 가까이서 보니 소문보다 훨씬 고운 자태를 숨기고 있었구만. 현감은 느릿한 걸음으로 연화에게 다가가 곰방대 끝으로 그녀의 턱을 치켜 올렸습니다. 연화는 치욕스러움에 몸을 떨면서도 고개를 획 돌려 그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더러운 손을 치우십시오. 죄 없는 백성을 잡아다가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죄가 없다. 과부의 집에 외간놈을 들이고 며칠 밤낮을 붙어먹은 것이 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내 너를 아껴 그토록 타일렀건을 내 성의를 무시하고 고작 이런 거지 같은 놈이랑 놀아나다니 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어. 현감은 혀를 차며 산을 흘겨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산은 그저 찢어진 옷을 걸친 초라한 행색에 선비 나부랭이에 불과했습니다. 내 놈은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귀냐? 감히 내 구역에서 여자를 건드려? 산은 포승줄에 묶인 채로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현감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비굴함 대신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려 있어 현감조차 순간 흠칫하며 뒷걸음질 칠 정도였지요. 나는 한양에서 온 선비여. 조난을 당해 잠시 머물렀을 뿐 부인과는 털끝만큼의 부정한 일도 없었소. 고을의 수령이라면서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짐작만으로 백성을 겁박하는 것이 그대가 배운 목민심서의 가르침이요? 산에 낮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가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포졸들도 구경꾼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감히 현감에게 이토록 당당하게 호통치는 죄인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현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권위가 짓밟혔다는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이 이놈이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구나. 내 놈이 주둥이를 놀릴 수 있는 것도 지금뿐이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형틀에 메어라.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쳐서 다시는 그 잘난 입을 놀리지 못하게 해주마.
포졸들이 달려들어 산을 형틀에 묶으려 했습니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안 됩니다. 저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치세요. 모든 것은 제가 꾸민 일입니다. 연화는 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포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에 산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현감은 그런 연화의 모습을 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 아주 애틋해서 눈물이 나는구나. 좋다. 내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마. 현감은 쭈그리고 앉아 연화와 눈을 맞췄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저놈이 곤장에 맞아 죽어나가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내 첩실이 되겠다고 맹세해라. 그리고 뽕밭 문서를 내놓아라. 그리하면 내 특별히 아량을 베풀어 저놈을 살려보내주고 너의 부정 또한 덮어주마. 어떠냐? 그것은 악마의 거래였습니다. 연화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정절과 재산을 지키자니 은인인 산이 죽을 것이고 산을 살리자니 짐승 같은 자의 놀이개가 되어야 하는 상황. 그녀는 덜덜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형틀에 묶인 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부인 절대 안 됩니다. 저자의 더러운 혀에 속지 마시오. 내 목숨은 내가 지킬 것이니 부인은 절대 굴복하지 마시오. 시끄럽다. 쳐라. 저놈의 입에서 비명소리가 나올 때까지. 현감의 고함과 함께 집행관이 굵은 곤장을 치켜들었습니다. 윙 하고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잠깐. 산이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려치려던 곤장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산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더 이상 힘없는 선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묶인 팔에 힘을 주며 마치 당장이라도 포승줄을 끊어낼 듯한 기세로 현감을 노려보았습니다. 조현감 내놈은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 감히 누구의 몸에 손을 대려 하는 것이냐. 산의 호령에 현감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이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내가 누구의 몸에 손을 대냐고. 너는 그저 내 소나귀에 든 파리 목숨일 뿐이다. 파리 목숨인지 호랑이의 발톱인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다. 내 품속에 있는 것을 꺼내보아라. 그러고도 내 놈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지 보자. 산은 턱끝으로 자신의 찢어진 옷자락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각근과 함께 그가 소중히 지켜온 무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현감은 의구심 가득한 표정으로 마득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마득이 쭈뼛거리며 다가가 산의 품속을 뒤졌습니다. 마득의 손에 잡힌 것은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성 물건이었습니다. 마득이 그것을 꺼내어 햇빛 아래 들어올리는 순간 구경하던 모든 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빛 징표. 그것은 평범한 마패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왕실의 직계만이 지닐 수 있다는 용이 새겨진 특별한 패였습니다. 현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지요. 이것은. 현감은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산은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묶인 채였지만 그 모습은 옥좌에 앉은 제왕보다 더 위압적이었습니다. 내 놈이 국법을 운운하며 죄 없는 백성을 핍박하고 과부의 고혈을 쥐어짜는 동안 하늘이 너를 지켜보고 있었음을 몰랐더냐. 산의 목소리가 마당을 지배했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그 찰나의 순간 악인의 심장에는 공포라는 이름의 비수가 꽂히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간호하고 집신을 함께 삼던 그 다정한 선비님이 지금 낯설고도 거대한 존재가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우던 찬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관아하는 기이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마득의 손에 들린 황금빛 징표는 겨울 햇살을 받아 눈이 멀 것 같은 섬광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금부치의 광채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팔도 강산 그 어떤 권력자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 바로 임금의 현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형틀 앞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조현감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평생 권력의 맛에 취해 살아온 자였기에 저 물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곰방대를 물고 있던 그의 입이 떡 벌어지며 값비싼 백동 곰방대가 쨍그랑하고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건. 현감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달달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은 것을 간신히 의자 팔걸이를 잡고 버티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지요. 산은 묶인 채로 그 모습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조현감, 내놈의 눈이 썩지 않았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어찌 아직도 내가 내 손바닥 위에 파리로 보이느냐? 산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그 울림은 천둥보다 무거웠습니다. 현감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저것은 분명 왕실의 직계 가족이나 암행어사 중에서도 으뜸가는 이들만 지닐 수 있는 패였습니다. 만약 저자의 정체가 밝혀진다면 자신은 파직은커녕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이 자명했습니다. 공포는 곧 광기로 변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지요. 현감은 벌개진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자신의 관하였고 자신의 명령에 죽고 사는 사병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증거를 없애면 그만이다. 죽여서 산에 묻어버리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악마의 속삭임이 그의 귀를 채웠습니다. 크크하하. 갑작스러운 현감의 광소에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현감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산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속지 마라. 저놈은 사기꾼이다. 한양 대갓집에서 훔친 물건으로 우리를 능멸하려 드는 것이다. 감히 국법을 어기고 관할을 조롱하다니 저놈은 역적이다. 무엇이라? 내 놈이 정령 명주를 재촉하는구나. 산이 호통쳤으나 현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봐라. 무얼 하고 있느냐? 저 역적놈과 계집을 당장 쳐 죽여라. 내 손수 저놈의 목을 베어 나라에 바칠 것이다. 현감의 말이 떨어지자 잠시 주춤했던 사병들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은 머뭇거렸지만 현감이 돈으로 매수한 사병들은 망설임 없이 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부인, 엎드리시오. 산은 순식간에 몸을 비틀어 자신을 묶고 있던 포승줄을 잡고 있는 포졸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억하는 비명과 함께 포졸이 넘어지자 산은 그 틈을 타 포졸의 허리춤에서 환도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묶인 손으로 칼을 쥐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으나 산은 칼자루를 두 손 사이에 끼워 잡고 맹수처럼 포효했습니다. 내 몸에 손을 대는 자 3족을 멸할 것이다. 그 기세에 눌려 사병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산은 그 짧은 틈을 이용해 칼날로 자신의 포승줄을 끊어내려 했으나 뒤에서 날아온 몽둥이가 그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아직 다 낫지 않은 상처가 터지며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산의 앞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그만두시오. 제발 그만두시오. 비키시오. 다칩니다. 산은 고통을 참으며 연화를 자신의 등 뒤로 밀어냈습니다. 수십 개의 칼날이 두 사람을 향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산은 이 하나로 수십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칼을 휘둘러 가장 먼저 달려드는 사병에 검을 쳐냈습니다. 챙강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비록 부상당한 몸이었으나 왕실의 체계적인 무예 교육을 받은 그의 검술은 날카롭고 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 때로 덤비는 적들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지요. 현감은 의자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며 희죽거렸습니다. 죽여라. 어서 죽여. 숨통을 끊어놓으란 말이다. 사병의 칼끝이 산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산이 휘청거리자 연화가 그의 허리춤을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선비님 저를 버리고 피하십시오 제발. 약조하지 않았소 내 목숨을 걸고 부인을 지키겠다고. 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입술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으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둥둥둥. 땅이 울리는 듯한 북소리가 관아 밖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말발굽 소리가 지진처럼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현감이 당황하여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금군이 당도했다. 역적들은 칼을 버려라. 우렁찬 함성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박살나며 수십 필의 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붉은 옷에 검은 띠를 두른 왕의 친위대 금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번뜩이는 창과 검이 들려 있었고 깃발에는 왕을 상징하는 용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하, 늦어서 송구하옵니다. 선두에 선 금군 대장이 말에서 뛰어내려 사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수십 명의 금군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를 뵙습니다. 성체 만강하옵소서.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칼을 휘두르던 사병들은 넋이 나간 듯 칼을 떨어뜨렸고 구경하던 백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의자 뒤에 숨어있던 현감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전하, 자신이 죽이려 했던 그 초라한 선비가 바로 이 나라의 지존인 임금이었다니. 현감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마득과 사병들은 엎드려 벌벌 떨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산은 거친 숨을 고르며 피 묻은 칼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연화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아니 전하. 연화가 뒷걸음질 치며 주저앉으려 하자 산이 재빨리 다가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피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부인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내 미리 말하지 못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오. 어찌 지존께서 이 누추한 곳에. 연화는 두려움과 경외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이끌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그대는 죄인이 아니오.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자 불의에 굴하지 않은 진정한 조선의 여인이오. 산은 금군 대장을 향해 서늘한 목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들으라. 조현감과 그 무리들은 국법을 어기고 백성을 수탈하였으며 과부의 정절을 위협하고 왕을 시해하려 한 대역죄인이다. 당장 저놈들을 포박하여 압송하라. 그 죄를 낱낱이 물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예. 명을 받들겠나이다. 금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쓰러진 현감과 마득 그리고 사병들을 줄줄이 엮어 끌고 갔습니다. 악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마당 밖에 모여있던 백성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만세! 상감마마 만세! 탐관오리가 물러갔다.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사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이라는 더 거대한 벽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왕과 과부, 하늘과 땅만큼이나 먼 거리감이 연화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잡힌 손을 슬그머니 빼내려 했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 놓아주시옵소서. 미천한 것의 손이 옥체에 닿아서는 아니 되옵니다.
연화의 말에 산의 눈빛이 슬프게 일렁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는 대신 더욱 힘주어 꽉 잡았습니다. 이 손이 나를 살렸소. 옥체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진심이거늘 내 어찌 이 손을 놓겠소. 아직 끝나지 않았소. 산은 연화를 이끌고 관아의 높은 마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과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곁에 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손가락질로부터 그녀를 지켜내겠다는 왕으로서의 선포이자 사내로서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고을의 뽕밭과 집은 온전히 이 여인의 것이다. 그 누구도 이 여인의 정절과 재산을 탐하지 말라. 이는 과인의 어명이니라. 산의 호령이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기쁨과 닿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애달픔이 뒤섞여 가슴을 메웠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낡은 상복을 입은 여인과 용포 대신 찢어진 옷을 입은 왕이 나란히 서 있는 풍경. 그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파격적이고도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던 사건이 지나가고 관아의 마당에도 어느덧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악인들은 굴비 엮이듯 줄줄이 압송되었고 억울하게 빼앗길 뻔했던 뽕밭과 집문서는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하며 자신들이 손가락질했던 여인이 실은 임금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과 경외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왁자지껄했던 소란이 잦아들고 금군들이 한양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을 때 산은 화려한 가마 대신 튼튼한 말 한 피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연화의 집 그 낡고 작은 살인문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화는 텅 빈 방 안에서 배틀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건만 그녀의 마음은 천길 낭떠러지 위에 선 듯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전하라는 호칭은 입안에서 맴돌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와 함께 보낸 며칠간의 기억이 꿈처럼 아니 신기루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부인. 익숙하고도 그리운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용포가 아닌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단정한 선비에 옷을 갖춰 입은 산이 서 있었습니다. 비록 옷은 바뀌었으나 그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만은 변함이 없었지요.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허나 발길이 떨어지질 않아 다시 왔습니다. 전하 어찌 비천한 곳에 다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천하다니요. 이곳은 내 목숨이 다시 태어난 곳이고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산은 신발을 벗고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지존의 자리보다 이 좁은 마루가 더 편안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연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시지요. 궁은 넓고 사람은 많으나 내 마음을 터놓고 기댈 곳은 오직 부인뿐입니다. 연화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이었으나 동시에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도덕적 규범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가당치 않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지아비를 잃은 미망인입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죄인이 어찌 감히 구중궁궐에 발을 들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손가락질이 전하의 성덕에 누가 될 것입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사회가 그녀에게 씌운 정절이라는 굴레는 그토록 견고했습니다. 산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죄인이라 하였소? 누가 부인을 불길하다 하였소? 부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고 불의에 맞서 당당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덕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하오나. 연화는 망설였습니다. 죽은 이에 대한 의리는 슬픔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것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겨진 이가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먼저 간 이에 대한 진정한 예의일 것입니다. 부인의 지아비께서도 부인이 평생을 이 낡은 배틀 앞에 묶여 시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산의 말은 연화의 가슴 깊은 곳에 박혀있던 응어리를 건드렸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녀가 감히 꿈조차 꾸지 못했던 금기의 단어였습니다. 산은 품 안에서 고운 비단으로 만든 장옷 하나를 꺼냈습니다. 짙은 옥색 빛깔이 마치 봄날의 하늘을 닮아 있었지요. 이것은 왕이 내리는 하사품이 아닙니다. 연모하는 여인의 어깨가 시리지 않기를 바라는 한 사내의 마음입니다. 그 하얀 상복 위에 이제는 봄을 걸치십시오. 산이 직접 장옷을 펼쳐 연화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하얀 소복 위로 푸른 비단이 덮이자 마치 겨울산의 새싹이 돋아난 듯 생기가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옷깃을 여미며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과 기다림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궐 안의 숱한 뒷말과 시선들을 내 등 뒤에 숨으라 하지 않았소. 내 옆에 서라 하였소. 그 어떤 비바람도 내가 막을 것이니 그대는 그저 내 손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나를 믿지 못하겠소? 3번이나 반복된 그 질문. 믿으라는 그의 말은 언제나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득의 위협 앞에서도 현감의 칼날 앞에서도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집 멈춰버린 배틀, 차가운 방바닥, 그녀를 올가매던 과거의 그림자들이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믿습니다. 전하가 아니오라. 선비님을 믿습니다. 연화의 입술 사이로 떨리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갑시다.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화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년간 그녀의 눈물과 한숨을 받아내던 방. 그녀는 마음속으로 죽은 남편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부디 용서하세요. 아니, 부디 지켜봐 주세요. 이제는 울지 않고 살아보겠습니다. 그녀는 돛돌 위에 놓인 하얀 고무신을 벗어두고 산이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살인문을 나서는 순간 밤하늘의 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금군들이 횃불을 들고 도열해 있었고 그 불빛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꽃길처럼 이어져 있었지요. 산은 연화를 자신의 말 위에 먼저 태우고 그 뒤에 올라타 고삐를 잡았습니다. 꽉 잡으시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할 것이오. 선비님의 등 뒤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가겠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산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의 따뜻한 체온이 이것이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출발하라. 산의 호령과 함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옥색 장옷 자락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훗날 야사는 이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이 사랑으로 법도를 넘고 여인이 용기로 운명을 바꾸었으니 그 밤 달빛 아래 맺어진 연분은 천하를 따뜻하게 하였더라.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섞여 불어오는 미지근한 훈풍. 그것은 분명 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 피어난 봄의 향기였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가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밤이 끝나고 찬란한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보고 싶으신지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